인생을 게임처럼 즐기고 이기며 원하는 걸 가지세요. 이제 당신도 성공한 사람들이 숨기던 그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치열한 싸움과 경쟁,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는 체스와 같다. 또 이런 명언도 있죠. 인생도 체스에서처럼 예측과 계획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처럼 수많은 위인들은 인생이 체스판에 모두 담겨 있다며 자신의 멘토가 곧 체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엔 이렇게 언급되곤 하죠. 인생은 게임이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진 않던 그 조언, 그렇게 가려운 것을 완벽하게 긁어주는 한 남자의 인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앤토니 비시노. 그는 1,0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2개의 회사를 창업했고 그 외에도 100억대 사업을 2번이나 매각, 심지어 자신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만 해도 한화 900억에 가까운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릴 적부터 체스를 좋아하던 저는 인생을 체스처럼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멍청한 결정들에 대한 결과로 20대 후반 1억에 가까운 빚과 집도 없어서 트럭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인생이란 체스에서 5가지 멘탈 모델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후 하나하나 승리를 이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남과 다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배움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는 당신도 말이죠. 이젠 결정 앞에서 멘탈 모델을 쓰세요. 이번 영상에선 인생을 게임으로 보게 만드는 앤토니의 5가지 체스 멘탈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의 게임처럼 받아들이며 승리해 나가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앤토니의 첫 번째 멘탈 모델, 중심부터 장악하라. 그는 말합니다.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체스판 중심에 위치한 4개의 칸을 장악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체스 말들이 이곳에 있을 때 게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큰 위험 부담 없이도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체스 그랜드마스터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하죠. 체스의 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말들을 그 센터에 두려면 어떤 방식으로 수를 써야 하는가? 이 방법은 인생이란 게임으로도 그리고 사업이란 게임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인생에 대입해보기 위해서 당신이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수많은 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운동을 더 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살을 빼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나에게 현실적이고 큰 영향을 끼칠 방법, 다르게 말하자면 가운데 위치한 센터를 찾아보는 겁니다. 체중 감량의 필수 조건은 2가지잖아요.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 혹은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는 것. 이 둘 중 단 하나만 지켜도 살은 빠질 겁니다. 즉, 체중 감량이란 체스판의 중앙에는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바쁘기에 단 하나의 도전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하는 방법이 쉽겠죠. 왜냐하면 빵은 하나에 400칼로리가 넘는데 400칼로리를 움직여서 빼려면 몇 시간을 뛰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체스판의 중앙에 존재하는 2개의 수 중에서 당신이 움직여야 하는 곳은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체스판의 중앙에는 이런 칸들이 존재합니다. 1번은 마케팅,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2번은 프로덕션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할 건지. 3번은 파이낸스, 1번인 마케팅과 2번인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부도를 내지 않고 유지를 할 것인지.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3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선 예시처럼 하나에만 먼저 집중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아직 제품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1번인 마케팅과 3번 파이낸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품은 있는데 고객이 없다면 1번인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이처럼 사업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체스판 위의 모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스판의 중간에 있는 어느 칸으로 움직일지를 정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항상 체스판의 중앙을 장악하세요. 모든 곳에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멘탈 프레임워크, 모든 체스말 각각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체스를 하기 전 모두가 배우는 것은 각각 체스말들이 가진 중요도와 능력들입니다. 나의 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상대의 왕을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어떤 말을 주고 상대의 어떤 말을 빼앗아 올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각자 움직일 수 있는 위치도 다르고 또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다르니까요. 그리고 앤토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덧붙였죠. 각각의 가치를 아는 기본적인 숙제가 끝나면 그 말들이 체스판 어느 곳에 위치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의 위치가 달라질 때 각자가 가진 가능성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느 곳에 두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생도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면 이렇게 묻곤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올바른 질문은 이 문제를 위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즉,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가 먼저 나와야 해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고 정말 유의미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이미 견뎌낸 사람을 찾는다면 가진 문제는 너무도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앤토니의 세 번째 멘탈 모델, 포지션 오버 서브미션. 이 부분은 체스보다는 주짓수나 MMA 등의 스포츠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압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 좋은 포지션, 위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방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앤토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특히나 초보 파이터의 경우에는 회심의 일격으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주먹과 발차기에 담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고수들은 달라요. 더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가 지쳐 쓰러질 때 유리한 위치에서 너무도 쉽게 승리합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때 상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면 항복을 이끌어낼 확률 또한 높일 수 있죠. 인생이란 게임에서 이기고 있을 때도 우리는 포지셔닝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음 수는 어떻게 둬야 할지를 알아야 하죠. 교만이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그렇기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레슨 중 하나는 초보가 한 방을 노릴 때 고수는 포지션을 먼저 차지한다는 것. 그들은 아는 겁니다.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상대의 항복은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말이죠. 이 외에도 앤토니가 나눈 인사이트 중 한 가지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심자들이 원하는 그런 한 방은 없다. 그리고 그 한 방을 노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항상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가? 앤토니의 네 번째 멘탈 모델, 주도권을 가져라. 그는 개인적으로 이 법칙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체스에서는 항상 두 선수가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한 명은 행동을 하는 역할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반응을 하는 역할을 하죠. 즉, 누군가는 경기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어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기응변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죠. 심지어 그 사람이 경험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좋지 않아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더 빨리 배우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그 이유는 주도권은 추진력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공은
추진력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미루는 습관을 치료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시간 낭비를 없애죠. 그리고 중요한 우주의 법칙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면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니까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이 부분을 다른 멘토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일단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라. 아주 작은 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그 조언 속의 숨은 의미는 아주 작은 추진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움직임이 어렵지 시간이 갈수록 속도는 쉽게 붙고 나중에는 큰 힘 없이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앤토니의 마지막 멘탈 모델, 전략적 후퇴. 앤토니는 이렇게 마지막 모델을 설명합니다. 이 움직임은 가장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 중 하나죠.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가는 것만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표로 나아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곤 해요. 그렇기에 전략을 위한 후퇴라는 움직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때론 정반대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멀어지는 그 움직임이 목표에 가장 빠르게 데려다줄 기적을 만들죠. 또한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전략적 후퇴가 유일한 수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한 앤토니, 실제로 그의 사업이 성장의 플래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후퇴의 움직임으로 일어났습니다. 무려 매출의 10%를 차지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한 고객을 포기했을 때 나머지 90%의 고객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적 후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알려줬죠. 내가 틀렸다고만 생각해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움직임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즉, 그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감에 차서 무시하고 있던 최후의 한 수를 이 질문을 통해 찾았죠. 그리고 그렇게 상상치 못한 질문은 상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앤토니의 인생을 바꾼 5가지 멘탈 모델, 스스로를 체스 말들로 생각하고 체스판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들로 나아가기, 각각 말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키며 또 나의 문제 앞 어떻게가 아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일확천금 혹은 한 방으로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올바른 포지셔닝을 유지할 때 알아서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기, 우주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항상 더 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고 조종당하는 삶이 아닌 주도권을 쥐는 그런 삶을 위해 행동해 나가기, 마지막으로 앞으로만의 움직임을 성공으로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위기 앞 하려고 생각도 못 해본 전략적 후퇴로 기적을 만들어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토니의 인사이트들을 정리하며 수많은 멘토들이 말하던 인생을 게임처럼 사는 완벽한 정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움직임이 나를 가로막던 걸림수가 되었고,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수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크고 작은 결정들 앞 이 5가지 인사이트들을 돌아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접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성공하는 차이는 눈치도 못 채는 1000분의 3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턴 성공도 운이 아니라 습관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공엔 환경이 중요해. 정말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 그리고 정보들에 둘러싸여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환경 속 과연 어디까지가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일 보이는 것들이 가까운 미래의 성공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기억과 자라온 환경을 바꿔야 할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작은 변화를 줘도 될지,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 속 이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하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작은 차이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듀크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친숙하고 잘 알려진 브랜드 로고에 노출될 경우 우리의 업무 능력은 그 브랜드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실험자들이 눈치채질 못할 정도로 빠른 1000분의 3초 동안 보여준 후 다양한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첫째로 애플과 IBM 로고를 보여준 후 창의력이 필요한 테스트를 시켰는데, 애플 로고에 노출된 실험자들은 월등하게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또한 애플의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실험자들도 다른 컴퓨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실험자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즈니 로고와 미국의 뉴스 채널 E의 로고를 보여준 후 실험자들에게 솔직함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했더니, 뉴스 채널보다 디즈니 로고를 본 실험자들이 월등히 솔직한 답변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1000분의 3초 동안 노출된 그 브랜드의 특성을 우리는 하게 되는 업무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는 아주 작은 차이들로도 말도 안 되는 큰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는다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사고방식마저도 그들의 특성대로 서서히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이란 퍼즐을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이미 퍼즐을 맞춘 사람들의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그런 롤모델 없이 인생이란 퍼즐을 맞추려 한다면 오히려 내 움직임에 퍼즐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그들의 순서를 따라가는 접근법이 환경을 이용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선 이미 퍼즐을 완성해 세상을 바꾼 브랜드들의 아주 작았던 성공의 접근법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접근법.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는 항상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놀랍게도 수많은 브랜드들의 시작점은 사업 아이템이나 제품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던 문제들이었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의 탄생은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대학을 졸업 후 직장도 찾지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찾지 못했던 시절,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너무도 높은 월세를 감당 못해서 그나마 저렴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바닥이 났고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더군요. 이런 금전적 문제를 마주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에어 매트리스에서 잘 사람을 구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인터넷에 제 거실에서의 하룻밤을 $20에 팔았고 그 아이디어가 점점 커져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됐습니다. 이처럼 브라이언은 문제 앞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월세를 메꾸기 위해서 벌려고 했던 하룻밤 $20가 2024년 현재 1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기업 에어비앤비를 만들었죠. 즉,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의 시작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존재하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문제를 불평이 아닌 기회로 보고 해결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부와 성공 두 가지를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성공의 접근법, 모두를 위한 제품이 아닌 소수를 위한 제품. 크게 시작하려고 목표를 잡으면 완벽을 추구하며 시작이 늦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한 브랜드의 시작은 그와 반대로 크게 시작하기보다 오히려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나이키를 창업한 필 나이트의 경우는 자신의 브랜드가 아닌 오니츠카 타이거, 아식스의 신발을 오리건이라는 자신의 동네에서 팔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은 한 번에 큰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동네에서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리건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육상부 선수들에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장도 없어서 자신의 자동차에 신발을 싣고 다니며 트렁크에서 판매를 시작했죠. 그리고 사업 시작 후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을 병행하며 시간을 쪼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가 직접 신발을 제조, 판매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사업을 구상하고서 11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 룰루레몬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창업자 칩 윌슨은 룰루레몬을 만들 때 자신의 브랜드가 타겟한 고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타겟 고객의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32살의 오션이라는 커리어 우먼을 상상했죠. 억대 연봉을 받으며 매일 운동을 하는 고객, 그리고 약혼을 앞둔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성상이 제가 떠올린 룰루레몬의 고객 오션이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갓 졸업한 학생들은 오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40대에 이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오션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을 느낄 테니까요. 즉 오션은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모두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롤모델 말이죠. 실제로 룰루레몬은 칩 윌슨의 상상 속 오션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브랜드이자 현재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성공을 이뤘죠. 이처럼 수많은 브랜드 그리고 기업, 그 성공의 시작은 많은 고민보다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두가 아닌 아주 작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접근법, 모두가 미쳤다고 말할 때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피터 틸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명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것들을 이것저것 쫓으면서 다방면의 소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서 그 일을 한다. 즉, 그들은 한 가지를 독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그들이 남들이 미쳤다고 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들에겐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는데도 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피터는 한 가지 예시로 자신이 투자했던 페이스북 초창기 마크 저커버그와의 일화를 덧붙였습니다. 2006년 7월 야후가 페이스북을 10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바이아웃을 적어도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회실로 걸어들어온 마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팔 수는 없죠. 이 말을 한 마크는 자신의 회사를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야후는 그렇지 못했죠. 물론 야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마크를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굴러들어온 복을 찾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에 그 결정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1조의 페이스북을 파는 게 미친 결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야후의 시가총액은 30조,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1300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미쳤기에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보일 정도로 확신이 있었기에 도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미친 결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 영상 속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성공의 접근법이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브랜드들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는 다른 방식,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겪는 문제 속에서 불평 대신 기회를 찾았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며 아주 작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미쳤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단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던 밝은 미래가 보인 것 뿐입니다. 영상 서두에 말했던 실험 결과처럼 우리는 자꾸 보고 듣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1000분의 3초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자꾸 의식적으로 성공하는 관점, 마인드를 채워가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행동을 시작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수백,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진 그런 부자들도 시작점은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이 있죠. 목적지만 보면 너무 멀게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한 발부터 나아가면 된다는 격언.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천억대 혹은 조 단위 부자와 사업가들은 너무 먼 영원히 닿지 않을 거리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도 멀어 보이는 목적지 탓에 도전도 못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든 그들의 과거는 남다를 바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보다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돈 2만 원을 벌기 위해 모두가 멍청하다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쫓았고 그 끝 13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버린 조 게비아의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닷컴 시절 때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업가가 되길 꿈꿨던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브라이언을 만났죠. 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다시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사업을 도전했지만 처참히 실패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땐 동업자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동 창업자를 구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신과 너무 같은 성격을 가졌던 동업자와의 도전도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는 자신과 전혀 달랐던 성격의 브라이언을 떠올립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하며 높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리고 조는 1년간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두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둘의 나이는 26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직장도 없이 부푼 꿈만 가졌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그들이 새들어 살던 건물주의 편지 한 통이었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를 25% 인상하겠다는 내용. 조와 브라이언은 가슴이 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마저도 없었죠. 그렇게 금전적인 위기에 처한 브라이언과 조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아이디어. 우리 집 거실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어떨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대규모의 디자인 컨벤션이 열렸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의 객실이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와 브라이언은 자신의 거실 에어 매트리스에서 하룻밤에 20불을 내고 잠을 잘 3명의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에어 매트리스에서 자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제목의 한 웹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숙박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컨벤션 주최 측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희가 숙박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최 측은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이메일에 조와 브라이언의 웹사이트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공유했고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어 매트리스에서 자기 위해 메일과 음성사서함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와 브라이언은 3명의 사람들을 구했고 번 돈으로 인상된 월세를 메꿨지만 그들의 웹사이트는 일회성에 불과했습니다. 컨벤션이 끝나자 웹사이트는 아무도 찾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조와 브라이언도 이게 사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찾으며 시간은 흘렀고 조와 브라이언은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근황 대화를 하게 됩니다. 조, 브라이언, 너희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질문에 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 진전은 없어. 그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래서 조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사업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가와 실업자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자신의 위치가 쪽팔려서 대답한 그의 한마디에 친구들은 너무도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거 엄청 멋진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여행 다니면 진짜 재밌겠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와 브라이언은 그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보고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둘은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을 피칭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간 투자자들부터 저희 아이디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서 재우겠냐며 저희에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페이스북, 페이팔, 유튜브 등 성공한 스타트업을 발굴한 그런 투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 참담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조와 브라이언은 단 한 가지 마인드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기분을 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자신들을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시리즈 A라운드, B라운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받을 때 저희는 비자 라운드, 마스터카드 라운드, 아멕스 라운드 저희의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모두 써가며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카드빚에 허덕이며 매일을 가슴 졸이며 잠들었어요. 그렇게나 돈이 부족했던 조와 브라이언, 그들은 매일 사업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스갯소리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이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잖아. 자는 곳은 못 팔고 있으니 아침 식사라도 팔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농담은 이어졌고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두 대통령 후보의 캐릭터가 그려진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을 팔자는 생각을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시리얼 회사 켈로그에 연락을 취하기도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에게도 찾아갔지만 역시 또 다른 수많은 거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죠. 잠깐만, 켈로그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결단력이 좋았던 조와 브라이언은 캐리커처를 그려줄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웹사이트를 만든 후 테스트로 대통령 후보들이 그려진 시리얼을 만들어 다양한 신문사와 언론사에 보냈죠. 그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시리얼 박스를 보냈던 모든 메이저 언론사, 방송사에선 자신의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재밌는 시리얼 박스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줬어요. 심지어 CNN에서는 라이브로 브라이언과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웹사이트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와 브라이언은 선주문으로 돈을 먼저 받고 상품을 나중에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00개 한정판과 이벤트성 전략으로 마트에서 $2에 구매한 시리얼을 프리미엄가인 $40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모든 주문을 받은 조와 브라이언은 시리얼 박스에 손이 베이고 핫글루에 손을 대며 밤새 수백 개의 시리얼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일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우리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정상과는 조금 떨어진 두 친구는 3만 불의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작전마저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죠. 부모님은 저희가 시리얼 회사인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지 물어보곤 하셨어요. 에어비앤비의 사업 매출은 매달 20만 원이었고 시리얼만 팔렸으니 저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 조와 브라이언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리스팅한 뉴욕의 한 손님에게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의 대표입니다. 웹사이트에 아파트를 올리셨던데 저희가 전문 사진작가를 보내드릴 테니 집 사진을 새롭게 찍고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뉴욕의 손님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돈이 없던 조와 브라이언은 가장 싼 티켓으로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선 카메라샵에서 전문 카메라를 한 대 빌려 그 손님의 집으로 찾아가죠. 손님이 사진작가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조는 자신이 사진도 찍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그 손님과 대화가 이어졌죠. 그렇게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손님을 통해 들었고 그 말대로 바로 웹사이트를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매출은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가 뛰었고 리스팅을 하는 고객의 수도 2배로 늘었죠. 그렇게 손님들의 피드백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자 조는 손님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바뀐 서비스는 어땠는지 주기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해요. 그때 그 경험이 수백 수천 개의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브라이언은 6주 연속으로 뉴욕에 갔고 매출은 매주 2배가 뛰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1000명의 고객이 좋아하는 사업보다 100명의 고객들이 사랑하는 사업이 낫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며 에어비앤비의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조와 브라이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4번이 넘는 런칭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런칭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는 그냥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사업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태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희는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믿음을 키운 것뿐입니다. 이번 영상 조와 브라이언의 에어비앤비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현재 이 둘은 한화 10조 원에 가까운 자산가이지만 그들의 과거는 성공에 목말라 방황을 하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외면과 거절을 마주했고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조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치 못했던 그저 인상된 월세를 내기 위해서 하룻밤 2만 원을 더 벌자고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리길 아니 만리길을 나아간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길을 그리고 두려움의 첫 걸음을 어딘가에서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가는 그 길이 맞으니 확신을 가지세요. 이번 영상 조단위 자산가의 아주 작은 과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확신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